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의 돛담배 가온파더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 가고요. 이제 새로운 2020년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2020년이 오게 될 줄이야.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 이건 마치 예전에 SF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나 지금 우리 사회에 안 보이는 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저는 왠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죠.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발견,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전 세계에 크게 아우르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 어떤 관념들이 새로운 인식으로 바뀌는 것, 그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 대한 아주 간단한 부분을 한번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러다임, 여러분들도 이미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전기차,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관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애써 관심 없었던 혹은 몰랐던 부분, 전기차에 관해서 놀라운 하지만 소소한 이야기 3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시대를 이미 벌써 예약을 했어요. 이 세상이 이미 벌써 전기차로 갈 것이다 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거의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다만 어떤 방식,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가, 그게 아마 우리의 관심사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가보기 전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식사를 좀 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안 하신 여러분,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전기차의 시작은 생각보다 빨라서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셨죠? 1830년 혹은 1828년에 헝가리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시작되었다, 1830년에 스코틀랜드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시작되었다, 어찌되었던 그때쯤에 전기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도 꽤 많이 전기차가 생산이 돼서 사람들이 타고 다녔고요. 또 그게 바다 건너 미국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실제로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내연기관 자동차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워낙 좀 더 비싸고 덩치가 커다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덩치도 작아지고 효율도 좋아지고, 또 포드라는, 또 우리 사장님 아시죠? 대량 생산, 컨베이어벨 쫙 깔아서 그냥 나사 조이고 전기 꽂고 페인트 칠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분업을 해가지고 페인트 칠하시는 분, 나사 돌리시는 분, 전선 꽂으시는 분 하니까 이게 작업 속도가 능률이 올라서 페인트를 이제는 막 연락에 잘 칠하시고, 막 나사를 막 한 번만 샥 해도 막 바바박 돌아가고, 전선 후두두두두 연락에,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량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도 점점 낮아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속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에게까지 자동차 대중화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포드 사장님 박수! 어찌됐든 그래서 전기차는 이렇게 사업에 이제 막이 내리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랬던 전기차가 요즘에는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기하면 사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그 후레쉬, 그죠? 후레쉬 아버지, 전기 아버지 누구십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위인 전집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위인의 양대산맥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아마 가장 앞쪽 그 순번에 아마 계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 위인 분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기의 아버지 에디슨. 전기를 발명을 했나? 왜 많은 유명한 발명가 그리고 사업가인 에디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테슬라라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요즘에 더 유명한 사람은 사실 그때 동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유명한 천재 발명가, 또 니콜라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더 유명한 회사, 테슬라 회사도 지금 존재합니다. 장안의 화제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트럭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트럭을 여러분들이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을 사줄 때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럭 말고 조금 적재함이 생각보다 되게 크고 바퀴도 크고, 근데 운전석은 이렇게 조그만한, 한쪽에만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트럭이, 그렇게 운전석을 조그맣게 한 거는 실제 운전석이 작은 게 아니라 나머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트럭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선 제작하는 트럭입니다. 트럭의 사이즈 자그마치 길이가 20m, 너비가 9m, 높이가 8m. 그래서 쉽게 짐작하자면 3층짜리 단독주택만한 크기를 가진 자동차입니다. 아니, 이 자동차를 가지고선 왜 이렇게 크게 기네스북에 도전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이제 광산, 어마어마하게 큰 광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이나 그런 암석들을 운반할 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 차량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트럭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트럭의 이름은 벨라즈 75710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최대 450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가 있고요. 자동차의 중량이 무려 360톤이 됩니다. 그리고 다 합치면 약 810톤의 어마어마한 덩치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차.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조그만해 보이고요. 일반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 자동차처럼 그렇게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에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최고 출력 2300마력을 내고요. V16, V6가 아닙니다. 16기통 65리터 디젤 엔진 2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크기가 어마어마해서요, 타이어 한 개 무게만 5톤이 넘는다고 하고요, 총 8개의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쪽당 2개씩, 워낙 또 무거우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타이어도 2개씩 들어가서 총 8개가 들어가고, 타이어 한 짝당 약 한 4,600만 원 정도입니다. 타이어 하나가 그랜저 거의 풀업 가격입니다. 그랜저 8대가 이렇게 빠바박 달려있는 거죠.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 쇠 분량만으로도 자동차 2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큰 자동차가, 여러분들, 디젤 엔진 2개가 달린 이 자동차가 디젤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2개의 디젤 엔진은, 이 2개의 엔진이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의 힘을 이용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큰 트럭을 실제로 어마어마한 바퀴 8개를 돌리는 이 힘은 바로 전기 모터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할 때는 전기 모터를 사용을 했구나. 이거를 과거에도 이미 엔지니어 분들이나 알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 무지한 거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전기 모터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인버터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주파수와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전류의 양을 세밀하게 조절해서 모터가 부르는 속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트럭은 전기 자동차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기 모터가 생각보다 더 진보되고 발전된 기술력이다. 이건 사실 엔진 생각해보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요건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 공기랑 해서 폭발을 시켜서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직선 운동을 크랭크축,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변속기를 이용해서 나중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지나서 이 바퀴를 이제 올리게 되거든요.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 엔진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피스톤을 운동을 하고, 또 거기 쇠들이 마찰력을 최소화시키고 이 구조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엔진 오일이라든가 각종 오일류, 또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또 줄이기 위해서 냉각 장치를 또 달고요, 또 막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총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가 된다면, 전기 자동차는 10,000개 내외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만큼 고장 확률도 좀 줄어든 편이게, 모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석에 의해서 밀고 당기는 요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요거 막 동영상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꼬마 때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창 초등학교 4학년 때쯤 그게 유행이었어요. 미니카 해가지고 문방구에서는 5,000원 주면은 그때 당시에 그 별, 파란색 별, 뭐 빨간색 별 해가지고 일본 그 조그마한 모형 자동차 있어요. 그 이름을 모르겠네. 아무튼 그거는 못 사고 저는 조금 우리나라 거 짝퉁을 사서 그때 막 블랙 모터다 뭐 뭔 모터다 해서 친구들이랑 블랙 모터는 막 5,000원, 뭐 실버 모터는 막 3,000원 해서 그 모터를 갈아 끼고 막 타이어 바퀴도 막 마치 어른들이 자동차 튜닝하듯이 막 바퀴를 갈아 끼고 해서 나름 소소한 재미로 그렇게 가지고 놀던 게 생각나는데 그때 바로 거기에 쓰였던 게 바로 모터입니다. 그 모터들이 이제는 덩치가 커지고 기술력이 좋아져서 전기 자동차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세대 구동장치는 누가 뭐래도 모터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뿐이죠.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인 이 배터리, 그런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 두 번째가 끝났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가 전기차를 죽였나 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30년 50년 뒤에 기름이 바닥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바닥나기가 한 20년 뒤에는 이제 기름이 바닥나야 되죠.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름이 이제 바닥나고 있다, 경고 이런 메시지가 뭐 언론에서 나오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뭐 셰일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력이 또 발전이 돼가지고 채굴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또 기름을 채굴해서 그런 식으로 또 기름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전에 저도 기억해보니까 1900년대에도 전기차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잡지라든가 이런 데 기사를 통해서 전기차가 개발이 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기사를 뭐 소년신문 같은 데서 저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와서야 본격적으로 전기차 자동차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996년 미국에서 벌써 전기차가 개발이 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구매해서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전기차들이 사사삭 자취를 감춘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한간에는 여러 가지 음모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그의 반대편에서 이건 음모가 아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살짝 여기가 이제 음모설, 여기가 뭐 아니다 설에서 저는 살짝 요 정도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1이라는 자동차는요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지금의 GM 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이미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기가스 제로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는 친환경 자동차를 함께 출시를 해서 같이 팔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조항에 맞게 자동차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에서도 EV1이라는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같이 했습니다. 뭐 GM의 엔지니어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기역학적인 면서 디자인도 깔끔하면 그런 2인승 자동차, 굉장히 스포츠카 같은 느낌의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동차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는데 이 구매 방식도 일방적으로 판 건 아니고 아마 GM의 꼼수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리스 형식으로 그렇게 매달 일정 부분의 금액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리스 형식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자동차를 구매를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톰 행크스나 멜 깁슨 같은 영화 배우들도요 이 EV1을 구매해서 몰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배우들도 이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대단하고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전기 자동차는 집에서 충전하면 한 4시간 정도 충전 시간이 걸렸고요. 한번 충전 시 한 128km 정도를 달렸고 최고 시속은 한 13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는 뭐 돌아다니기 꽤 괜찮은 자동차였고 나중에 좀 개발이 돼서 한 번 충전 후 한 300km까지 달릴 수 있게끔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자동차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EV1의 꿈이 펼치기도 전에 EV1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GM 회사에서요, 리스했던 모든 차량이 리스가 끝나자마자 다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너무 좋았던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 있던 사람들, 환경이 좀 넉넉해서 이 자동차를 리스가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구매를 아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자동차를 수거해 갑니다. 이 자동차 소유는 GM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EV1, 자신의 자동차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힘을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버뱅크 지구에 있는 GM 소유의 주차장 근처에서 불침번까지 쓰면서 그들의 행방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GM은 발빠르게 이 자동차들을 폐차를 해버려요. 정말 멀쩡하던 자동차들이거든요. 이걸 뭐 팔아도 되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원한다는데 강압적으로 다 수거해가지고 짜부러뜨린 다음에 분쇄기에 넣어서 그냥 갈갈이다 그냥 조각을 내버려요. 쇠조각을 만들어버려요. 그 광경을 본 그때 당시에 그 자동차 주인들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피터 호튼이라는 마지막 사용자의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들은 정말 잘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동차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동차를 충분히 즐겁게 즐겼어요. 정말 대단히 멋진 자동차였어요. 굉장히 탈만한 자동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자동차를 무참하게 파괴했어요. 전 여태까지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그렇게까지 잡아먹은 사람들을 본 적이 마이 갓,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게 잡아먹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전 너무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 갓, 죄송해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들으셨죠?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음모가 더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누가 전기 자동차를 죽였나?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동차 회사는 그렇게까지 과도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의심을 하게끔 GM이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흥행을 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대중화가 된다면 아마 첫 번째로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석유회사. 또 이 석유회사가 굉장히 거대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도 만만치 않고 정치권의 로비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용의자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석유회사를 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로 GM 자동차 지목을 했습니다. GM은 초반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신제품을 출시하고 EV1에 대한 광고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의 광고를 통해서 마치 EV1을 소비자에게 별로 팔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졌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GM에서 정말로 실수로 잘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생색나기. 캘리포니아에서 그냥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법에 의해서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팔리니까 GM도 놀랐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석유 회사들의 입김도 작용을 해서 하루빨리 그렇게 신속하게 폐차를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였었다면 뭐 폐차를 하더라도 나름의 절차를 밟으면서 일을 진행했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신속하게 할 이유가 전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부와 연방정부의 배기가스 제로법을 빨리 좀 철폐 좀 해달라. 이 전기자동차 계속 팔리니까 이거 난리 났다. 우리가 너무 그냥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버려가지고 이것도 내가 원치 않게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저기서 여러 가지 막 팔고 있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이거 구조도 간단하고 이거 팔아도 얼마 안 남어. 그러니까 이거 팔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캘리포니아 시내에서 막 EV1이 차가 괜찮다. 이거 한번 빨리 가서 또 캘리포니아엔 또 잘 사는 사람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겠다고 막 아우성을 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전기차가 없어진 거의 배후에 석유회사, 자동차 회사,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등 여러 가지 큰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반면에 아니다, 전기차를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전기차 기술 발전의 한계 및 여러 가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조금 강압적으로 폐차를 시킨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는 조금 제가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누가 전기차를 죽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기차를 아무도 죽이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배터리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흔히 납축전기를 사용했는데 이게 소모된 상태, 배터리가 소모된 상태로 한참 놔뒀을 경우에 배터리가 망가지는 것이 특징이었고, 또 파나소닉에서 공급받은 니켈망간 전지를 또 추후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 전지도 문제가 많았는데 흔히들 말하는 그 메모리 효과라고 한다고 하네요. 배터리 잔량이 충분히 남은 상태에서 충전기에 자주 연결하면 배터리가 빨리 망가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EV1의 주행거리가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리스 프로그램의 중단과 폐차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알겠다고 소비자가, 근데 그냥 내가 얘가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일단은 내가 타겠다고 나한테 팔라고 하는데도 안 팔았다는 것, 이 이유가 될 수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또 캥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유가 좀 불분명하고 뭔가 좀 의심이 가는 곳들은 또 이유가 딱 명확하게 한 가지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일단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간혹 다른 데서도 발생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GM의 부사장 밤러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죠. 이 V1을 운전했다가는 우리 고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액이 누출이 돼서 주변 도로의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한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장으로서 소비자들과 자동차 주인들의 슬픔을 알면서도 끝끝내 책임을 져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량 폐기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안전의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또 안전과 목숨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또 음모설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조금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명백하게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왠지 선행동 사후의 이유를 만든 것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게 되었죠. 만약 이런 안전의 문제였다면 이미 그렇게 폐차를 하고 사람들에게 리스한 자동차를 수거해 갔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그 차주분들에게 했었겠죠. 그리고 설득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했겠지만 GM에서는 일단 부랴부랴 뭔가 자동차를 폐차하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사실은 이랬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핑계 같다는 느낌을 저 역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야 어찌 되었건 간에 그리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20년이 지난 지금 GM은 뒤늦게 부랴부랴 볼트라는 전기차를 지금 상용화해서 연락에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전기차에 관한 놀라운 사실 3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더 먼저 시작이 되었다. 2번째, 전기차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가장 고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광산 채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내연기관보다 더 효과적인 구동장치라는 것을 이미 엔지니어분들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1990년대 당시에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퍼질 뻔했었다. 하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인지 그 사람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시기상조여서 그런지 전기차 시대가 열리지 못하고 펼쳐지려고 하다가 다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나서 꿈틀꿈틀 지하에서 꿈틀꿈틀 거리다가 깨어있는 엔지니어 그리고 투자자에 의해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은 자동차의 혁명,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과정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뭣도 모르는 일반인 가온파더의 전기차에 관한 놀라운 사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의미가 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전기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동차를 리뷰를 하진 않지만 가격과 옵션에 관한 이야기만 주로 하지만 이 전기차 테슬라는 한번 실제 가서 한번 리뷰를 하거나 자동차를 한번 찍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오늘도 열심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